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 올해로 꼭 5년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들이 대학 시절에 만난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제 마음은 설레면서도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과 잘 맞지 않으면 어쩌나, 시댁살이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지요.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 될 아이를 처음 보던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거든요. 제게 고개를 깊이 숙이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또렷했던지 그 순간 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제 아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아이와 눈을 마주할 때마다 얼굴이 환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 평생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여자구나. 결혼식 날은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하얀 드레스에 가려진 며느리의 얼굴은 행복으로 물들어 있었고 아들은 한껏 긴장한 듯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피로연 자리에서 친척들이 제게 다가와 며느리 인상이 참 곱다. 저런 아이랑 살면 아들 걱정 없겠다라고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결혼 후 며느리는 곧바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시댁살이를 꺼려 한다지만 저는 다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젊었을 적에 시부모님 밑에서 살면서 느꼈던 부담과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는 절대로 그런 기분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날 며느리가 짐을 풀고 방을 정리하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낯선 집안에 들어와 긴장했을 텐데도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방 문을 열고 들어가 편히 지내렴. 이 집은 내 집이기도 하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던 것도 기억납니다. 아마 제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던 모양이겠지요. 처음 몇 년 동안은 그야말로 모범적인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마다 부지런히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저와 남편에게는 늘 웃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시장에 나가면 무거운 장바구니를 얼른 받아들었고 집안 청소도 스스로 나서서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해서 친정 엄마처럼 더 아껴주고 싶었습니다. 저녁이면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아들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며느리는 동네에서 들은 소소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집안이 또 있을까? 참 복받은 삶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아무런 의심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다른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함께 저녁을 먹던 며느리가 가끔은 자리에 없는 날이 생기더군요. 이유를 물으면 등산 모임에 다녀왔어요 라거나 동창 모임이 있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누구든 친구도 만나야 하고 취미 생활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점점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모임이 어느새 며칠씩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야근을 하러 나간 밤, 며느리는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괜히 불안해져서 거실불을 켜둔 채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오는 순간 제 마음은 안도와 동시에 묘한 서운함이 뒤섞였습니다. 물론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늘 바쁘니 며느리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인 제 눈에는 그 외출이 단순한 취미 활동처럼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따져 묻는 것도 그렇다고 모른 척 넘기는 것도 모두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외출이 잦아지면서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마다 함께 둘러앉아 웃으며 식사를 하던 풍경이 당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빈자리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이 야근을 하는 날이면 저와 며느리 단둘이 저녁을 먹던 때가 많았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며느리마저 그 시간에 집에 없으니 저 혼자 상을 차려 밥을 먹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식탁 위에 국그릇과 밥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왠지 쓸쓸해졌습니다. 우리 집이 원래 이렇게 조용했나?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야 겨우 현관문이 열리고 다녀왔습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곤한 기색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얼굴이 달아올라 있거나 기분이 들떠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디 다녀오는 일이 그렇게 많으니? 아들 녀석도 바빠서 집에 잘 못 들어오는데 너마저 없으니 집이 휑하구나. 며느리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기분 전환 삼아 나가는 거예요. 혼자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요. 그 대답은 그럴듯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갑갑했는지 알기에 굳이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가시 같은 불안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도 잔잔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바쁜 일정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 쓰러지기 일쑤였고 며느리는 그런 남편을 두고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제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면 아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야근하는 줄 알아? 라며 날카롭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볼 때마다 안쓰러웠습니다. 부부라면 서로 의지하고 다독이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외로움과 불만이 쌓여만 가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내 마음도 알겠다만 아들이 요즘 많이 지쳐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나아지지 않겠니? 그러자 며느리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늘 혼자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외로운가 보다. 이해는 되었지만 그렇다고 집 밖으로만 눈길을 돌리는 모습이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지금은 내가 굳이 더 말하지 말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발걸음은 더 잦아졌습니다. 아침 일찍 외출해 밤늦게 돌아오는 날도 늘었고 집안일도 전처럼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다 정리했을 텐데 요즘은 제가 다시 치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남편은 대체로 일찍 잠자리에 드는 편이었고 며느리의 귀가 시간이나 집안 분위기의 변화를 크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홀로 이 변화들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 식탁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들뜬 목소리로 네, 곧 갈게요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문득 스쳤습니다. 저 아이가 요즘 누구를 만나는 걸까? 물론 저는 며느리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불안 사이에서 갈등하는 제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자주 비우기 시작하자 동네 사람들의 말이 하나둘 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다듬던 아주머니가 슬쩍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리 참 활발하신가 봐요. 여기저기 모임에도 자주 나오시던데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젊으니까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야죠. 하지만 속으로는 파문이 번지듯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모임을 나간다고 했을 때 의심하지 않으려 했지만 다른 사람 입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으니 괜스레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집안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해 두고 제 옆에서 함께 저녁 반찬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손길이 줄었습니다. 아들이 출근길에 옷깃을 다듬다가 구겨진 부분을 발견하면 얼굴에 짧은 불만이 스치곤 했습니다. 아들은 직접적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귀가해서 소파에 털썩 앉은 채 멀리 허공만 바라보는 모습에서 저는 이미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변해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며느리의 시선은 자꾸 휴대전화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살짝 미소를 짓거나 급히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저는 눈치채지 못한 척했지만 제 시선은 늘 그 손끝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겹치면서 집안은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안으로는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밥상에 둘러앉아도 예전 같은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국을 떠주는 제 손길은 여전히 같았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습니다. 아무 일 아닐 거야. 젊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시기가 있는 거지.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건지도 몰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씨는 작지만 언제든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국 그 불씨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게 될 작은 단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들은 출근길에 서둘러 나가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로 햇빛이 비쳐들며 그릇에 작은 반짝임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나는 소리가 제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는 듯 가방을 들고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심한 듯 따라 나가 마당에 빨래를 널며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걸음이었습니다. 그냥 장을 보러 가는 사람의 발걸음이라기보다는 마치 약속에 설레는 사람의 발걸음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제 마음에 괜한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늘도 모임이라고 했지? 그런데 왜 저렇게 들뜬 모습이지?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며느리의 빈자리를 의식하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거실을 치우고 장독대 옆에 앉아 된장을 저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꾸 밖으로만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다가올 즈음 저는 결국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 작은 산책로를 따라 걸어 내려가는데 뜻밖의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 끝 얼마 전에 이사 온 중년 남자의 집 앞에서 며느리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두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장을 본 것도 아니고 모임에 다녀온 기색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볍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반대편 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저 집은 남자 혼자 사는 집인데 대체 왜?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집에 들어와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웃음도 섞어가며 말을 건넸지만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젓가락질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속으로는 수없이 묻고 싶었습니다. 어디를 다녀온 거니? 왜 그 집에 있었던 거니? 하지만 입술은 굳어버린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발걸음을
더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국 또다시 눈으로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침부터 이웃집으로 들어가 해가 질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부정하려 했던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을 더 지켜본 끝에 저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동안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 하며 애써 외면했지만 2번, 3번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부엌에서 손을 멈추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얘야, 잠깐 들어와 앉아보자.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제 눈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며칠째 지켜봤다. 내가 그 집에 드나드는 걸.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있잖니.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어질 듯 떨리고 눈가에는 당황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모임 다녀온다 했을 때 나는 믿었다. 그런데 모임이 아니라 옆집에 들어가는 걸 내가 2눈으로 보았다. 얘야, 무슨 사정인지 말해다오. 이유가 있다면 내가 들어줄게.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숨기던 비밀이 들킨 아이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더는 못 참겠어요. 이렇게 사는 게 저한테는 너무 답답하고 외로워요. 그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동시에 단단히 굳은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히 외출이 잦아진 게 아니라 며느리 마음속에 이미 깊은 불만과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붙잡듯이 말했습니다. 외롭다고 힘들다고 마음대로 집을 나돌면 어떻게 하니? 남편도 이 집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지금처럼 숨기고 피하면 결국 더 큰 상처만 남는다. 그 순간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신 아들이랑은 이제 더는 못 살겠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제게 큰 소리를 내거나 반항한 적 없던 며느리였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맺힌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남겨진 거실에는 정막만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며느리의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손을 덜덜 떨며 무릎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는 여전히 며느리가 나간 뒤에 싸늘한 공기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평소라면 부엌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시간인데 인기척이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내는 어디 갔어요? 저는 차마 곧장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혀 말이 더뎌졌습니다. 아들은 제 눈빛을 보더니 이내 다가와 다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요? 저는 결국 낮에 있었던 일을 담담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웃집에 드나드는 걸 몇 번이나 직접 봤고 오늘은 직접 물었더니 결국 큰 소리로 더는 못 살겠다라고 내뱉고 나갔다는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듣는 내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이웃집에 드나들었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으로 가야겠어요.
지금 당장! 저는 다급히 팔을 붙잡았습니다. 얘야, 진정해라. 지금 나가면 큰일 된다. 차분히 생각해야지. 하지만 아들의 귀에는 제 말이 닿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뛰어나가며 신발을 꿰어 신었습니다. 저는 뒤쫓으며 붙잡았지만 아들은 이미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내가 왜 그 집에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그냥은 못 참아요. 아들의 발걸음은 거침없이 복도를 향했습니다. 저는 불이 나게 뒤따라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니 아파트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고 끝에는 문제의 이웃집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숨도 고르지 않고 곧장 그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 당장 열어!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다른 집에까지 다 들릴까 조마조마했습니다. 몇 번을 두드리던 끝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며 그 집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년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가득했고 아들은 그를 보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내 여기 있지? 남자가 제대로 대꾸하기도 전에 아들은 현관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분명 며느리의 신발이었습니다. 현관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그 신발을 보는 순간 아들의 눈빛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놓인 며느리의 신발을 확인한 순간 이성이 끊어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집 안으로 발을 들이밀며 거칠게 문을 밀쳐 열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라며 외쳤지만 아들의 몸은 이미 거실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이 꺼져 있었고 소파 위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아들이 들어서는 순간 움찔하며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아들의 목소리는 복도에서 들리던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로웠습니다. 소파 맞은편에는 이웃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당황한 듯 손을 내저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 이건 오해입니다. 그냥 이야기를 나누던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곧장 달려들어 남자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내 아내를 왜 여기서 만나고 있는 거야? 순간 거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그만해요.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아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눈에 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욱 굳세게 남자의 옷깃을 조여갔습니다. 남자는 얼굴이 벌개지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고 저 역시 그 모습을 보고는 차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얘야, 안 된다. 이러다 큰일 난다. 당장 놓아라. 아들의 어깨를 붙잡으며 애써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온몸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팔에 전해지는 그 떨림은 지금까지 제가 알던 제 아들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한참을 씨름하다가 겨우 아들이 손을 풀었습니다. 멱살에서 벗어난 남자는 헐떡이며 숨을 고르더니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며느리는 소파 옆에 서서 울먹이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려 있던 탓에 아들의 고함 소리가 층간에 다 퍼져 있었던 겁니다. 잠시 뒤 누군가 다급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찰 제복을 입은 이들이 들어섰습니다. 경찰이 현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실 안의 공기는 단번에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멱살을 움켜쥐던 격렬한 숨결이 있었는데 이제는 무겁고 차가운 긴장감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신고가 접수돼서 왔습니다. 경찰 한 명이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손을 내저으며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 큰일은 아닙니다. 그냥 집안끼리 작은 다툼이 있어서. 하지만 경찰은 이미 상황을 눈으로 확인한 듯 아들과 이웃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등에는 아직도 힘을 쓴 흔적이 붉게 남아 있었고, 남자는 목 부분이 구겨진 채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말했습니다. 일단 양쪽 다 지구대로 가셔서 조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아내가 왜 여기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경찰은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이해합니다만 폭력이 오갔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구대에 가셔서 차분히 말씀하세요. 결국 아들과 이웃 남자는 경찰의 안내를 받아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 뒤를 따라 며느리가 잠시 나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멀어져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깨가 얼마나 무겁고 굳어 보이던지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가 아까 던져둔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누구의 체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일찍 알아채고 며느리 마음을 달랬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아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수많은 후회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그 사이사이로 제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언제 아들이 돌아올지, 경찰서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지쳐 보이는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곧장 거실로 들어가며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더니 아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맞받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히는 순간 이미 결말은 정해진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의심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지지 않으려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맞섰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방치되었다고 느꼈는지를 토해냈습니다. 저는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처음 함께 살아갈 때의 다정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같은 식탁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날카롭게 등을 돌릴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울부짖듯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이 거칠게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굳은 얼굴, 떨리는 손끝만이 그의 심정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저를 힐끗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린 뒤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빈 방으로 들어가 앉았고 저는 그 문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젖어드는 허무함과 씻을 수 없는 상실감이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집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나간 가방의 흔적이 현관 앞에 남아 있었고 그 자리를 바라보는 제 눈에는 자꾸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들은 빈 방에 들어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기척은 거의 없었지만
간간히 들리는 흐느낌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강단 있게만 보이던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다가갔다가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노크 한 번으로 위로할 수 없는 상처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거실 불을 꺼두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방에서 나올 때 어둠 속에서 더 쓸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아들은 결국 방에서 나왔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축 처진 어깨, 그리고 깊게 파인 주름이 아직 젊은 얼굴에 덧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의 등을 조심스레 토닥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손바닥으로 온기를 전하려 했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그대로 있다가 짧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이에요. 저는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무너진 사람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새벽까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말고는 달리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로 돌아오지 않자 집안 구석구석에는 빈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3개의 밥그릇은 이제 2개만 필요했고 그마저도 한 그릇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 식사가 끝나곤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아들의 어깨는 눈에 띄게 무거워 보였고 퇴근해서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방 안에서 전화를 거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단 한 번도 이 집으로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제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단단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혼하겠습니다. 더는 기다려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부모 마음으로는 어떻게든 다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들의 굳은 표정을 보니 더는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후 아들은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고 며느리에게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차례 얼굴을 마주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보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짧은 대화조차 독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거부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에 응했습니다. 오랜 갈등과 불신이 쌓인 관계를 더는 이어갈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정했던 시간, 함께 웃던 날들이 눈앞에서 조각나듯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흩어진 조각은 다시 맞출 수 없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스며든 깊은 상처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지만 아들은 손끝만 대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한때 세 사람이 함께 웃고 떠들던 거실에는 이제 저와 아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어도 집안은 여전히 텅 빈 듯 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곧장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빛만이 그의 존재를 알려줄 뿐 방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실에 앉아 저와 저녁 이야기를 나누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침묵이 습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가끔은 아들이 혼잣말을 하듯 낮은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가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의 위로가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식탁도 달라졌습니다. 세 사람을 위해 차리던 밥상은 이제 두 사람 몫으로 줄었지만 아들은 그마저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에 숟가락만 몇 번 움직이다가 내려놓는 날이 많았습니다. 국물이 식어가는 동안 저는 그저 옆에서 젓가락을 놓지 못하고 서성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점점 더 말라갔습니다. 옷이 헐렁해지고 걸음걸이마저 힘이 빠져 보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부모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했지만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요? 그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히 답했습니다. 부부의 일은 한쪽만의 잘못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서로의 빈틈이 겹치면 어쩔 수 없는 거다. 너 혼자 탓하지 마라. 그러나 제 말이 아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들이 회사 사람들과 약속을 잡고 늦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의 얼굴은 더 깊은 피로와 허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삶은 천천히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곁에서 지켜보며 언젠가 다시 웃을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며느리가 완전히 떠난 뒤 아들은 한동안 제 옆에서 그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무너짐은 다른 모양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머물던 시간이 줄어들고 바깥으로 나도는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자주 갖는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술을 즐기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그 무렵부터는 퇴근 후 곧장 술집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술 냄새가 진동했고 때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현관을 넘어 쓰러질 듯 들어오곤 했습니다. 거실 불을 켜둔 채 기다리고 있던 제 눈앞에 그런 아들의 모습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술에 취한 아들이 신발도 벗지 못하고 소파에 쓰러져 있을 때 저는 그 발끝을 하나하나 벗겨내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길은 아들에게 닿지 못하는 듯 공허했습니다. 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일요일 아침이면 종종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를 가냐고 물어도 뚜렷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말뿐이었지요. 하지만 해가 저물어도 돌아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늦은 밤에야 들어와서는 방으로 곧장 들어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의 방은 점점 어질러져 갔습니다. 정리정돈을 늘 깔끔히 하던 아이였는데 그 방 안에는 빨래가 쌓이고 책상 위에는 빈 캔과 서류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 정리해 주려 했지만 방 안 공기에 가득한 냉기와 아들의 시선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한 것은 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 대신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때로는 창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담배 연기만 내뿜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다가가 말을 걸어도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 이대로 무너져 버리지 않게 해달라. 하지만 기도는 쉽게 현실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방황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황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만 무기력한 모습이었지만 차츰 직장 생활에도 그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옷차림이 흐트러져 보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늘 단정히 다림질된 셔츠에 넥타이를 매던 아들이었는데 그 무렵부터는 구겨진 셔츠를 그대로 걸치거나 넥타이를 대충 묶은 채 나가곤 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했고 아침밥도 거른 채 집을 나서는 날이 잦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온 얼굴은 한층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직장에서 꾸중을 들은 듯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작은 일도 제게 흘려서 말하던 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입을 꾹 다문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무거운 발걸음에서 이미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술자리는 더 잦아졌습니다. 단순히 동료들과의 회식이 아니라 혼자 술집에 앉아 새벽까지 술잔을 기울이고 돌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회사에서도 사람들 만나기가 싫다는 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집에서 쉬는 대신 불규칙하게 나갔다 들어오곤 했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묻지 않아도 표정이 말해주었습니다. 텅 빈 눈빛, 그리고 씁쓸한 웃음. 저는 그 웃음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방황에 휩쓸려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도 점점 그를 멀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휴대전화가 자주 울렸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뜸해졌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도 그는 짧게 받았다가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랜 친구들마저도 그의 무너진 기세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이미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위로도 충고도 심지어는 침묵조차도 모두 소용이 없는 듯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들의 어깨는 축 늘어졌고 집안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아들의 생활은 하루하루 더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눈을 뜨자 아들이 거실 소파에 그대로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빈 소주병 몇 개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떨어진 담배꽁초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쓰레기를 치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들이 깨어나자마자 회사에 가야 한다며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었지만 발걸음은 몹시 무거워 보였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예 출근을 하지 않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전해지는 냄새와 어수선한 기운이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짙어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작은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오래전 함께 다니던 교회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은 처음에는 짧게 대꾸했지만 곧 한참 동안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 비슷한 게 새어나오는 걸 듣는 순간 제 귀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잠깐이었지만 그 웃음은 오랜만에 본 빗줄기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소파에 앉아있던 저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그 친구를 잠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약속일 뿐이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 놓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피하고 술에만 의지하던 아들이 스스로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것이었으니까요. 또 다른 날에는 회사 동료가 집 앞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두 사람이 한참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동료는 진심으로 아들을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 대화가 끝난 뒤
아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차분해진 기색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방황의 끝자락에 있었지만 어쩌면 이 아이가 다시 걸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교회 친구와의 만남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커피 한 잔 나누고 짧게 헤어질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길어졌는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의 표정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에 미세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종종 집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술에만 기댔던 나날에서 조금은 벗어난 듯 보였습니다. 여전히 방 안에 틀어박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예전처럼 깊은 어둠 속으로만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심스레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끝만 대고 내려놓았을 텐데 이번에는 한 모금이라도 삼키는 것을 보고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지인 소개로 누굴 만나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밥 한 끼 하는 자리라고 하네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아직 이혼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괜찮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을 보니 그 안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끝내 반대의 말을 삼켰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은 결국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남의 날 아들은 오랜만에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구겨진 셔츠 대신 다림질된 셔츠를 꺼내 입고 넥타이도 반듯하게 메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에서 잊고 있던 활기가 조금은 되살아난 듯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표정이 한결 편안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함께한 시간이 나쁘지 않았다는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방에 들어가서도 오랜만에 휴대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웃으며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서 그 희미한 웃음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긴 어둠 속을 헤매던 아들이 드디어 작은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첫 만남은 그저 가벼운 식사 자리였지만 이후로도 연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안부 정도만 묻는 짧은 대화였으나 점차 하루 일과를 나누고 작은 고민을 털어놓는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휴대전화에 불이 켜지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아들의 표정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무표정으로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아들이 거실에 앉아 전화를 붙들고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짧은 웃음소리,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치는 모습에서 저는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들은 주말마다 집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돌아오던 발걸음이었지만 이번에는 단정한 옷차림과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한결 빨라졌고 얼굴에는 차분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에요.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오랜만에 내뱉은 그 이해받는다는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상처와 외로움 속에 있던 아들이 드디어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들의 생활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 매무새를 고치고 저녁이면 향수까지 뿌리고 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심히 넘겼을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한때 공허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눈빛에 서서히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질이 무겁지 않았고 간간히 저와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이 아이가 끝까지 행복을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자.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과 그 여인의 만남은 단순한 식사와 대화에서 벗어나 조금 더 깊은 교리로 이어졌습니다. 주말마다 약속을 잡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가끔은 평일 저녁에도 잠시 얼굴을 보고 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또다시 아들이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그 걱정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피곤해 보이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집안에 들어설 때의 발걸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 여인은 제 아들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결혼 생활을 경험했지만 결국 이혼을 선택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깊은 아픔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했습니다. 아들은 그와 함께 있으면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나는 분을 언젠가 어머니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직 이혼의 상처가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니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외로움에서 비롯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도록 무너져 있던 아이가 스스로 다시 일어나려는 의지였습니다. 그 후 아들은 생활 습관까지 달라졌습니다. 늦은 술자리를 줄였고 식사도 제때 챙겨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무표정으로 방에만 들어가던 아들이 이제는 거실에 앉아 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짧게라도 하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안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분위기 속에 다시 온기가 돌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녁 식탁이 텅 빈 듯 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그 여인과 함께한 이야기를 조심스레 들려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마음 한켠에서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들이 다시 걸어가려는 길을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힘을 보태주는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무척 긴장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차려입은 셔츠에 깔끔한 머리 하지만 손끝은 자꾸만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제가 만나는 분을 모시고 와도 될까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막상 직접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직 지난 기억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제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내가 원한다면 한번 보자. 그 주말 집 앞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또래보다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고 눈빛에는 어디선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 숙여 인사하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불편하실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아들은 계속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가려 애썼고 그 여인은 정중히 대답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레 제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저는 마음속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겪으며 겪었던 고통, 그 속에서 다시는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리라 생각했지만 아들을 만나 조금씩 달라졌다는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 여인 곁에서 위로를 받았듯 이 여인 역시 제 아들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한켠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며느리와의 기억이 아직 제 마음을 옥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아들이 오랜만에 편안히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 두려움보다 감사한 마음이 더 크게 자리했습니다. 저는 결국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다시 웃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자리에 앉은 세 사람 모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만남 이후 아들은 한결 더 밝아졌습니다. 주말마다 만나던 자리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주중 저녁까지 이어졌고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에도 더 이상 술 냄새가 배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은한 커피 향이나 작은 선물 봉지를 들고 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또다시 상처가 생기면 어쩌나, 혹시 이번에도 끝이 좋지 않으면 아들이 다시 무너지는 건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제 눈앞의 아들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화할 때 눈빛이 또렷했고 하루 일과를 이야기할 때에도 예전처럼 무기력한 기운이 아닌 생기가 묻어났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함께 집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 어머님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태도에 저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녀는 제 아들의 직장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주며 든든히 곁을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녀를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아들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아들이 이제는 주방에 들어와 제 손을 돕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말 한마디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무너졌던 아이가 다시 일어서는 순간을 저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이 아이가 행복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 다시는 울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제 마음도 조금씩 열렸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진심과 성실함에 저 또한 더는 벽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과 그 여인의 만남은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위로와 공감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일상과 미래까지 나누는 단계에 이른 듯 했습니다. 아들은 예전처럼 방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직장에서도 조금씩 자리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아들이 종종 거울 앞에 오래 서 있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외출을 준비하며 옷차림을 여러 번 바꿔 입고 넥타이를 매고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삶을 앞두고 스스로를 다잡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아들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눈빛이 단단했고 목소리에도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그분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장난이나 가벼운 마음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직 첫 며느리와의 기억이 선명했고 그때의 상처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같은 아픔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아들을 보니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상처를 딛고 다시 걸어가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제 대답을 기다리며 긴장된 얼굴로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진심이라면 내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번만큼은 서로를 놓치지 않도록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단단히 준비해라.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밤이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 아들은 다시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재혼 의사를 밝힌 뒤 아들은 행동으로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퇴근 후 집에 곧장 들어와 방에 틀어박히곤 했지만 이제는 약속이 잦아졌습니다. 그 약속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아들은 그녀와 함께 예식장도 돌아보고 작은 집을 구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류와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는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무기력한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책임을 지고자 하는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안도와 동시에 묘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이혼 이후 아들이 제 곁에서 긴 시간을 머물렀기에 이제 또 다른 여인 곁으로 가려는 그의 발걸음이 기특하면서도 아쉬웠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예식은 크게 하지 않고 조용히 가족끼리만 하려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려한 자리보다 두 사람의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전 결혼식의 화려함이 오히려 상처로 남았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그래라. 크게 하는 것보다 너희 둘이 행복한 게 우선이다. 그 이후 집안 공기는 한결 밝아졌습니다. 주말이면 그녀가 직접 들러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고 함께 웃으며 아들과 준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제 마음도 차츰 누그러졌습니다. 그녀가 제게 보이는 태도는 진심이었고 아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준비를 하면서도 저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예식 날짜를 정하고 집 문제를 의논할 때마다 제 의견을 묻고 함께 상의했습니다. 어머니도 편안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앞서가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주변을 살피고 배려할 줄 아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될수록 저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커졌습니다. 이번만큼은 이 아이가 평생의 반려를 제대로 만났구나. 라는 확신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드디어 재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식장은 크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수많은 하객 대신 가까운 친지와 몇몇 지인만 초대된 소박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분위기 속에는 오히려 따뜻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단정한 예복 차림으로 입장했는데 얼굴에는 긴장보다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예전 결혼식 때의 어색하고 경직된 표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곁에 선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그동안의 아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인사 속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방황이 있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 아들이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번엔 정말 잘해낼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이 묵직했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그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만 행복하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하면서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의 방황, 무너졌던 집안의 공기까지 모두 지나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이제야 아들이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다는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보람이었습니다. 비록 인생이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도 그리고 저 또한 그 긴 과정을 통해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방황과 고통을 거쳐 결국 새로운 만남과 재혼이라는 희망의 끝자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만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감사히 받아들이려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다시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